바로 이어서 기조연설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에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이렇게 경남, 부산, 울산에 모여서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걸 보니까 여기다 왜 대구, 경북은 안 넣고 또 호남 세 곳은 안 넣는지 좀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년 전에 대구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참 이런 우리 서병수 부산시장님 같은 분이 큰 그림을 그리고 다 포함하더라면 그 밀양하고 가덕도 하고 너무 오래 싸웠습니다. 그죠? 그게 참 답답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닥쳐올 정말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이 어떤 물류 유통의 중심 부산,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의 경남, 그리고 한국의 가장 GRDP가 앞서 있는 도시 울산, 여기에다가 여러 경남북의 경상북도 대구시까지 합쳐서 큰 그림을 그렸더라면 우리가 좀 더 균형 발전, 또 지역 발전,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빨리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요점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릴 말의 핵심은 서병수 시장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를 끌고 오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은 발전할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확실한가 하는 데 서 있습니다. 그동안은 앞만 보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달려왔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경제도 대기업의 수출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국가도 밀어주고 국민도 박수를 쳐주면서 왔더니 이제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럼 그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바로 국민들의 삶 곁에 있는 지방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분들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분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일어서서 사실은 언젠가는 한국판 명예혁명이라고 기록될 겁니다. 그런 단 한 사람의 희생 없이도 우리는 큰 정치적 변화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이런 국민적 기대 속에서 보았더니 움켜쥐고는 대한민국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역 분권, 지방 분권이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분권을 하면 아까 우리 김기현 시장 말씀하셨습니까? 수도권과 지방은 이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어떤 국민들도 적어도 일정 수준의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가 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에 관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꾼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요즘 조선업이 어렵고 특히 창원의 기계공업이 조금 힘드니까 저성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늘 될 텐데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핵심은 어느 사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이렇게 소득을 10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중에서 최상위 10%는 그해 국민이 버는 모든 소득의 48%를 가져갑니다. 10%가. 근데 문제는 하위에 못 사는 사람 50%가 전 국민의 소득의 5.25%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기를 놓을 수도 집을 구할 수도 저축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바로 이 불균형 때문에 곳곳에서 국민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작년 가을에 외쳤던 이게 나라냐 하고 하는 그 중에서는 차마 표현은 못했지만 이런 어떤 현실이 가로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산.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모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평당 6,100만 원을 받을 것인가 평당 6,500을 받을 것인가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적 가치고 가격입니까? 그런 나라를 계속 가도 그분들한테 종합부동산세 좀 더 내라 그러면 그게 세금 폭탄입니까?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죠? 점점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재원을 확보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은 무려 10%가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새로 사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점에서 도와줘야죠. 그래서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대도시 지방 간의 재정 격차 심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여러분 충분히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적도 있겠죠. 그런 거 동의를 합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비정규직이 일상화되니까 이분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니까. 바로 이 격차가 특히 또 젊은이들은 지금 어떨 때는 한때 12%까지 올라갔다가 연 단위로 해서 한 10% 정도가 청년 실업률인데 문제는 거꾸로 고용률로 따지면 아까 고용률이 보니까 경상남도 경우에 한 60% 정도 되던데 고용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고용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이 지금 절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들이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른바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그 세대들인데 이제 우리 자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이 베이비 부머 때 낳은 자식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에코 세대라고 표현하던데요. 이 친구들은 자기 나이 또래 앞 세대하고 뒷세대들보다 평균 7만 내지 10만 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나와보니까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너희는 어쩌다 운이 나빴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 사정상 기업들이 이 아이들을 다 품어 안거나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오죽하면 요 시기 한 5년 동안은 적어도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젊은이들에게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약 한 80몇만 개, 그중에서 공무원 한 17만 개 정도를 가지고 우선 이 친구들, 이 세대들을 노동시장에서 소화를 해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또 꿈을 꾸면 또 이직도 하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에 주름살을 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물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세대를 IMF 직후 한 10년간 그 세대들이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경제가 서서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감당이 됐는데 이 세대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노인 인구 비율 증가 속도는 놀랍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이 어느 정도가 여러분 실감을 잘 안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1.2명 이하입니다. 지난 한 15년간요. 저출산 대책을 우리가 100조 가까이를 투입을 했습니다. 1.17명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국가가 유지되려면 2.1명이 돼야 됩니다. 1.17명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이거 언제 회복하죠? 아마 여기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입학생이 지금 줄고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닥쳐올 이 인구 절벽이라는 게 곧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 앞선 모습은 지금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그 고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현재의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가 국가적인 과제로서 소화가 안 되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저기 도표로 표시됐습니다만은 저기 지금 저렇게 고동석으로 표시된 이런 도시들은 지역은 다 없어집니다. 지금의 읍면동이 약 한 3,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400개가 30년 이내에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안 삽니다. 아마 여기 창원이나 부산, 울산 같은 대도시의 삶에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혹시 고향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이 상황을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라고 원래 정치가 있었고 우리 김기현 시장님은 내가 정치할 때 좀 잘했다면 하고 후회가 되더라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맨날 패갈 나가고 싸우는데 이제 뭐 무슨 경상남도나 부산은 또 다양한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있는 대구 경북만 해도 아직도 이게 상당히 완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사실은 좀 더 스스로 자성하고 부정부패를 물리쳐야 되는 게 안 되니까 김영란법까지 동원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농민들, 어민들은 김영란법이 가혹하다, 우리 산업을 다 죽이고 있다, 농민 실정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장께서는 대한민국이 겨우 거품으로 버텨왔단 말이냐? 김영란법 통과 시기인지 이제 11개월입니다. 그걸 못 버텨서 해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뿌리와 근본이 없는 그런 나라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 분권이고 균형 발전일 수밖에 없는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그 탄핵 정국 혹은 촛불 정국에도 대한민국 생각보다도 뭐 별 걱정 없었잖아요, 그죠? 왜? 이 자리에 계신 세 분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지사님들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것은 다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서울에서는 탄핵이 일어나고 매일 주말마다 저래 전국에서 합쳐서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이런 뭐 데모를 해도 나라가 이렇게 잘 지탱하고 유지된 힘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핵심은 국민의 물론 성숙한 의식 덕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튼튼한 지방정부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곳곳에서 참 한국에도 이런 뭐 부산 쪽 감천마을도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또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어내고 찾아내야죠. 자, 이렇게 수도권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지방 분권을 하려니까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돈입니다. 지방 분권만 주면 뭘 합니까? 사물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다 국민들이 먹고 살 만한 최소한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분권을 하면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잘 사는 수도권에서 못 사는 저 우리 시골 지역에 이렇게 보태줄까요? 그냥 잘 되겠습니까? 그분들 재산세 몇 푼도 못 내려고 난리인데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보니까 제일 싸게 낸 재산세 보니까 180만 원 냈더라고요. 평당 5천만 원인데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자식들이나 혹은 친구분들 중에 서울 가 있겠지만 이 친구들 요즘 원룸을 얻어서 지하철 역세권에 살든가 아니면 조금 더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바깥에 경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하루에 출근에 1시간 반 걸립니다. 퇴근에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 중요한 게 그 시간에 버스에 앉아서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삶이 흘러갑니다. 그 친구들이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자식 놓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들이 자기 부모들과 함께 자기가 출신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거기서 직장을 잡고 아기 키우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기회를 다 사라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이 부산, 울산, 경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역 중에서 자기 활력과 이 창의력이 있는 도시인데도 그리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도시인데도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 분권에 따른 지역 격차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지역 주민들의 삶을 잘할 수 있는 지방에다가 그 권한을 대폭 넘겨야 되겠다. 아까 권한만 넘기지 말고 돈도 사람도 넘겨주자 하는 게 이번에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연방제지요. 모든 미국민들의 삶의 1차적 조건은 각 주, 연방에 속한 각 주에서 1차 다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주를 넘어서는 범죄라든가 무슨 자기들의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중앙정부가 제한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짤 때 인구 몇몇만 차이 나도 선거구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한민국 국회의 거의 70% 정도가 대도시 중심, 또 60% 이상이 수도권 중심으로 점점 선거구가 옮겨갑니다. 그럼 발언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뽑는 하원의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 상원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하원의원 인구가 적으니까 한 명밖에 없는 미국의 5개 주는 상원의원은 둘입니다. 3,500만이 넘는 미 캘리포니아도 상원의원은 둘입니다. 뉴욕주도 둘입니다. 그러나 하원의원 하나밖에 없는 노스다코타라든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둘입니다. 미 합중국의 의사결정에서 인구 적은 지역이 절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넓힐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적어도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의 5대 핵심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이 움켜쥔 권한 주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방에서 스스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병수 시장님은 나는 볼 때마다 부자 동네 형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알고 카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나? 야, 부산이 어려우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째 삽니까? 내가 이렇게 맨날 논쟁을 합니다만은 지방에 지방자치 혹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과감히 주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방도 스스로 교육도 시키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 채용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나 공무원 들어오면 정년까지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보장되고 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간두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지방의회도 잘못하면 언제든지 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조례도 주민들이 지금처럼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도 딱딱 보고 찬성 쫙 해서 얼마 이상 되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입니다. 지금의 행정구역 중심 혹은 지금의 행정단위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아파트는 되잖아요. 자, 모입시다.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번에 전부 아파트 수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했던 업체에 맡길까요? 혹은 이번에 좀 새로운 좀 페인트 칠도 바꾸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바꿀 거예요. 이러면 결정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지역의 책임자를 어떻게 할까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자치 예산을 준다는데 그걸 어디다가 쓸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돈을 봤을 때 이 정도가 약할 때 우리가 시장님한테 좀 더 올려달라고 건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행정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역량이 있을 때 아마 모두 다가 확실하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도 생길 거고 소위 감시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까?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하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방법은 내년에 이루어질 개헌에서 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내용과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확실하게 지방분권 개헌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날아갑니다. 맞습니까? 중앙권한 중에 어떤 걸 쭉 지방에다 넘겨줄래?
쭉 써놨습니다.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그 중에 하나 광역자치경찰제 있습니다. 그저께 대통령께 금년도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권 문제가 조정이 되면 경찰이 한 12만 됩니다. 의무경찰은 한 3만 되는데 그 친구들 점점 준다고 치고 12만 경찰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혹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냐.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딱 잘라서 지방자치경찰로 넘기자는 겁니다. 지금 그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소위 국립경찰이 해야 될 역할과 지방자치경찰이 해야 할 역할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경찰 내에서도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내 신체를 구속하거나 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평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또 인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 제일 중요한 수사는 특정 수사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받은 경찰만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동네 유지께서 서장한테 전화하고 또 서장님이 또 영향을 미치는 이 구조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경찰은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의 FBI처럼 그렇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축 하나가 바로 자치경찰권을 지방정부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방에서 알아서 세금 걷다 쓰면 참 좋을 텐데 지방에 거둘 세목이 여러분 가장 우리 국세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 그리고 아마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게 평균해가지고 약 한 이 세 세목이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장님 뭐지요? 법인세, 예. 법인세, 소득세, 이 부가세가 세 축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가세의 11%를 지방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소득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방에 신고를 하고 개인은 물론 국세청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나눠줍니다만은 법인은 양쪽에 다 따로따로 신고를 하죠. 이 제도를 가지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한 정확하게는 한 76대 24 정도로 더 이상 넘겨줄 돈이 없습니다. 그냥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스스로 세금 거두려 하면 어디서 거두냅니까? 그걸 가지고 확실히 비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그냥 그 지방소득세를 더 거둘 권한만 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부자들 어디 많이 삽니까? 수도권에 왕창 몰려 살죠. 그냥 두면 이 균형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세 중에서 약 20%를 뚝 떼어서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나눠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방이 주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권한을 전부 지방에 분산하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보전해 줄 것인가? 적어도 처음 출발할 때는 분권 대한민국 공화국의 첫 출발점에는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한 5년 단위로 재정평가를 해서 또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면 또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런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딱 못 박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그런 방식으로 해내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에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강화고 지방재정 균형 대책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은 자기 고향 땅에다가 내가 소득세 일부를 거리내면 돌려주는 건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야, 고향이 그러면 요즘 애들은 대부분 수도권 애들은 수도권이 고향입니다. 미국에서 내려온 분 또 우리 시골에서 올라간 분들 이제 뭐 애들 고향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고향사랑 내는데 나는 못 내네. 그럼 어떡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고향도 고향으로 친다 하는 그런 뭐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도 지금 확실하게 그런 정도의 권한을 넘겨받기 위해서 자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 숫자도 알아서 정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몇 급직을 몇 명도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모델은 정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장님들 못 견딥니다. 야, 우리 아들 좀 올려도. 직급마다 전부 뭐 과장돼 가지고 공무원 참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사무관 참 높은 자리거든요. 전부 사무관하고 전부 서기관 하면 그럼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권한은 줄 테니까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정말로 자체 재정 수입으로는 아까 재정 자립도 나왔지만 10%도 안 된다. 공무원 봉급줄 체제도 안 된다 하면서도 딴 데서 하니까 나도 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입니다. 아까 제가 도의회에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상당 부분 지금은 사실상 파견받는 집행부로서부터 파견받는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이걸 조금 더 어떻게든 간에 이 스스로 전문 인력을 모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좀 다양한 정파들이 들어가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해 줘야 됩니다. 한 정당이 다 독점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또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므로써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자치의 능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뭐 혁신읍명동처럼 지금의 그냥 행정의 단위가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공직자들 계시겠지만 옛날처럼 공무원이 결정하고 주민은 따라오는 그런 행정의 시대는 끝났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것을 해보고 그게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협치입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아까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국무회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뽑은 이 막강한 시도지사님들이 대통령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저희들처럼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들만 데리고 결정하면 여러 가지 조금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앉아서 그거 그래 안 됩니다 대통령님. 그분들 다 당당한 지역의 대표자니까 할 말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국가 운영의 틀을 한 번 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자. 그게 현재로서는 국무회의라는 이름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2국무회의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항목은 결국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산다는 것은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결국 이 가치 포기할 수 없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세종시에 정부 부처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행정안전부가 되다 보니까 서울에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사무실이 있고 세종에는 국민안전처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러다가 정신 안 차리면 죽도 밥도 안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공무원들도 그래도 장관 얼굴 꼬라지라도 보고 잘못한 거는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장관을 일주일에 얼굴을 한번 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렇다고 하고 다른 부처는요. 부처 장관님의 사무실이 세종시에 있는데 일주일에 사흘 세회한다고 서울 와 있습니다. 국회 열리면 한 나흘쯤 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유사시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겠습니까? 중앙정부 해야 될 역할 공무원들 진짜 지쳐 있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그 세종시에 가서 아직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무슨 세종시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 이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란 말은 서울이라고 경국대전에 못 박아놨다고 이래 하는 바람에 이거를 바꾸려면 이번에 개헌할 때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저는 행정수도는 그리 가지고 서울은 무슨 다른 경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고
나머지 지역에 국가의 주요 투자는 돌려줌으로써 우리 삼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쭉 그다음에 저희 부처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과 특수 상황 지역, 접경 지역, 도서 지역, 서해 5도 지역, 미군 공여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어차피 다른 데서는 투자를 못 해줍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과 재원 방식으로 여기는 도와서 대한민국 어디에 있더라도 국민들이 자기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저 얼굴 많이 보신 분이죠?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하고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한테 임명장을 주시는 날도 이 문제를 책임질 거죠? 저 이거 못하면 모가지 잘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최충경 회장님 또 우리 전 회장님, 조 회장님, 상공회의소 어른들이 이제는 정말이지 이 동남권만 보실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살려주시고 이 남북권 다 합치면 한 2천만 되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함께 꿈꾸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있는 대한민국 한번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병수 시장님, 김기현 시장님, 또 우리 한 부지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